안녕하세요. 교육부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앞에 장애 학생의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장애 아동이나 비장애 아동이나 똑같이 절실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 똑같이 간절합니다.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데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근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브렐름 밀레 연작시 겨울 나그네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KBS가 드디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만, 조선일보는 이명박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다스에 대해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려고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라며 국세청, 그리고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싸잡아 정권의 충견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이자 이명박 씨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개미 투자자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범죄의 핵심인지를 따지는 매우 큰 의미의 수사이건만 왜 이명박 씨는 눈감아 주어야 하는지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2009년 당시 조선일보는 박연차 씨가 100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달라고 직접 요구했고, 달러가 전달된 뒤 고맙다는 전화도 해왔다고 진술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했다며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에게 비리가 있는 양 호도했습니다. 사설로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온갖 꾀로 법의 그물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진 몰라도 국민 마음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당시 박연차 씨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일보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직후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분명히 2009년 2월쯤이었다며 100만 달러 수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자신은 당시에 몰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 박연차 씨가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은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연차 씨가 수사 압박을 받던 위태로운 상황,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훗날 논두렁식의 보도에서도 드러났듯 이명박 씨의 청와대나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수사를 독려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명박 씨는 최근 자신에 대한 수사 압박이 조여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의 비열한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 누구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입니까? 나쁜 신문이 촛불혁명 이후 더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있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었다고 밝히며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할머니들은 일본이 법적 사죄하게 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인데요. 박근혜는 상납받은 돈을 자신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용 그리고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국고 손실과 관련해 환수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사정당국의 칼날이 다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스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음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이 90% 가까이 대폭 인상됩니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약 22만 원에서 올해 약 41만 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의 보수는 작년보다 3% 가까이 인상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 책상엔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요. 네, 워낙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분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이죠. 사업가인데. 예. 사업가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엔터테이너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일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고 더 많은 주목을 끄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말을 저렇게 쌍스럽게 하나 싶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잘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상에 버튼이 있긴 한데 그 버튼은 비서를 부를 때 누르는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제 그 버튼에 대해서 기사를 낸 걸 봤는데요. 예. 다이어트 콜라 하루에 12캔씩 마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마실 때 버튼을 누르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여튼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기본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공화당이긴 하지만 딱히 공화당의 외교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도 아니다. 이런 점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와 가장 닮아있는 한국 정치인은 누구라고 보세요?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좀 비슷한 스타일이죠. 막말이라고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어쨌든 그 소구하는 계층에는 굉장히 환호를 이끌어내는 재주를 갖고 있고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입 밖으로 못 내는 말들을 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온갖 막말들을 보면은 결이 많이 닮아 있어요. 여성을 무시하고 말이죠. 또 반대파에 대해서는 진짜 공세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공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막 주고요. 예,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자,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닮아있는 홍준표 대표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지, 물론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나라긴 하지만 트럼프가 될 수 있는 대통령 홍준표는 왜 못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박근혜의 후임으로 말아먹은 당에서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위 PC라고 하죠. 폴리티컬 코렉트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하는 정치인들에게 신불이 나 있던 미국 사람들에게 멕시코하고 사이에 장벽을 멕시코 돈으로 짓게 하겠다. 무슬림의 입국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말은 사실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미국에서 살아보면. 예. 인종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입 밖으로 그걸 내지 못하고 특히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하고의 관계를 끊고라도 우리가 내수시장을 살리겠다. 공장들을 살리겠다. 이런 주장들이 잘 먹혔던 것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국민들이 성숙했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주장에는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 단계죠.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우파 정당들이 나와서 이민자들을 몰아내고 노동자들을 지켜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호들을 얘기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정당들이 출연해서 설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만의 현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까? 예, 저는 전 세계적으로 우파 정당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만 살아온 것에 신물난 대중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런 세력이 무시 못할 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거칠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은 탄압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경남권의 정당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다 내쫓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당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종류의 극우 정당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제대로 망해야 한국에서는 그런 극우 정당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뭐 당장 제대로 망할 것 같지는 않죠. 당선될 때만 해도 모두가 믿지 않았는데 사실 여론조사 수치는 트럼프 당선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제 미국 친구들도 그런데 내 주변에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당선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정치 컬러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트럼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럼 로켓맨을 비난하는 거, 김정은을 비난하는 거는 미국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에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나라 언론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마구잡이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지지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저는 양면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은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룹도 같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순간에 가서는 대화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향도 되게 자세하게 관찰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작은 변수일 뿐이에요. 사실은 별일이 아닌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외교적 역량은 주로 중동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속도를 막 내면서 좀 더 예전보다는 관심을 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생각하는 외교의 중심 무대는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딱 떨어지는 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한하고 미국은 친하지 않으니까 중국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다 사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중국을 도발하는 행위인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도발을 당한 중국이 과연 북한과의 중재를 나서려고 할까. 그래서 전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좀 어딘가 스텝이 꼬여있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특히나 외교 문제에 대한 그림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경제인으로 쭉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중국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 중동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는 생각해 보겠지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왜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조언이 계속 좀 엇갈리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스텝이 꼬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스텝이 꼬이는 형국. 일단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북한에 대한 그런 발언인데 이 한반도에서는 진짜 저 발언이 어떤 여파를 미칠까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그래서 남북 화해 무드를 만들어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오고 또 북한과의 대화를 원만하게 만들어서 개성공단 재개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교류 확대하고 이 국면에서 혹시 트럼프가 괜히 그 판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 같은 뜻을 비췄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위장된 평화 공세인지 아니면 정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대화 채널을 보관하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전까지는 소위 이제 코리안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을 무시한 채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대화의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당장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올림픽부터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가를 하고 나서 조금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모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망하게 하겠다. 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 어떤 쪽으로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외교 엘리트들은 다 중동 문제를 다루지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이 중재자가 돼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육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구도의 협상들이 예전에 틀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동의할 것이냐 이런 거는 사실은 뭐라고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졌어요.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트럼프가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저 트럼프 얘기에서 한 가지 위대한 점을 발견한 게 있는데 CNN에서 트럼프를 정신 나갔다는 식으로 뭐 지금 그 CNN과 트럼프 사이에 냉기류가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둡니까?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그렇죠. 예. 사장부터 갈아치웠겠죠. 예. 트럼프를 가장 닮은 이명박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은 참 멋있어 보여요. 트럼프가 솔직히.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나라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CNN은 뭐 사실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도 맞짱을 당연히 뜰 수 있는 규모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이런 데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뭐 말 같지 않은 음해와 독설로 정부를 비판하고 괴롭히는데 아직 안마하고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국내에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은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에도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 트럼프의 어떤 그 힘이 미국 내부로부터 무너질 경우 트럼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건 군사적으로 해결하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된다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면 북한의 공단을 구성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우수한 노동력들을 활용하는 것, 그 북한 내 개발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들을 보는 것을 고려할 것이고 군사적 옵션을 생각한다면 뭐 전쟁 혹은 이제 전쟁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팔고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미국의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도 미국에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관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기조를 유지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 옵션은 2017년 초반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몇백만의 사상자를 내는 것은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은 제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중국과 한국이 나서서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밟아야겠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안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집착은 없겠네요. 어차피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이거 받아들이자. 다만 더는 여기서 진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자. 뭐 이런 쪽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핵을 포기하라. 검증 가능하게 포기하라. 이런 구상이나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검증을 하더라도
미국의 직접적인 검증보다 이제 중국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꾸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저는 뭐 해결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긴 한데 북한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비핵화에 동의를 할 것이냐 이건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런 비핵화를 얘기해봐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체제 안정이 최우선적인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지금에 있어서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걸 김성회 보좌관이 하면 어때요? 제가 뭐 배운 것이 부족해서. 아니 뭐 전문가가 무슨 저기 자격시험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함만 파면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어쨌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체제를 안정시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는 일단 중국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난민이 유입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 정권 붕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또 같이 고려하면 결국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핵 동결이든 비핵화든 어떤 방향에서든 진전이 이루어져서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고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정도의 인식만 가져도 우리 한국의 이른바 보수 극우들이 인공기만 뭐 하여튼 보면 부르르 떠는 이런 한국의 보수 극우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식만큼만 따라오면은 뭐 참 좋을 텐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 현존하는 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대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저 스텝이 꼬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거나 정부가 지금부터는 잘할 테니까 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우리 김성회 보좌관이나 저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북한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주변에 이른바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핵으로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 한 뭐 10,000개 됐던 핵을 한 5,000개까지 줄였는데 거의 핵제로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점에는 뭐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럼요. 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뜻을 분명히 또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카카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35억을 기치료, 주사비, 옷값, 사저관리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니요? 국가안보에 사용하라고 어디다 썼는지 증빙할 의무를 면해준 예산을 착복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인데 그 돈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썼는데 그런데 문제될 게 없냐고요? 문제가 되긴 하지. 응?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돈이 뭐야? 그냥 공짜로 받으셨던 서비스잖아. 어?
나라 돈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씀으로써 국가 지도자가 솔선을 수범했는데 상을 못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문제지. 왜 상 안 줘? 카카, 솔선을 수범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솔선수범이죠. 이게 적반을 하장하고 있어. 카카, 그 최경환이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편이라 할 수 있는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혐의가 소명된다 이러면서 최경환이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경환이 그 새끼는 구속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만약에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하면 그럼 경환이는 영락없이 동대구역에 가야 하잖아. 카카, 뭐 이제라도 더는 우스운 꼴이 되지 마시고 법정에 나가기에 앞서 국민께 사과하시고 이실직고하십시오. 싫은데? 그러다가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어차피 사면 해줄 거 아니야. 어?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이도 풀려났는데 내가 뭐 어디 사람을 죽였어, 또 사람을 팼어. 어? 언젠가 풀어주지 않겠어? 무기징역형이 의심되는 중죄인이 1심이 나오기도 전에 사면받을 생각을 하다니 우물가에서 누룽지 찾는 격 아닙니까? 족가 이 새끼들아. 어? 니들이 다 만들어 놓은 범죄에 덫에 내가 왜 걸려드니? 어?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어? 수사, 재판 그런 거 받아서 뭐해? 적당히 살다가 나가면 되지. 어? 다 알아서들 하라고. 어? 난 감옥 밖으로 안 나갈 테니. 뭐 적당히 버티다 나오시겠다. 그럼 시간은 걸려도 뭐 어떡하겠어. 만약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면? 응?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집이 몰수가 돼서 없는 거지요. 재산 환수해서 각하 재산이 다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셔야 하나? 어디 가서 밤잠을 주무시나? 철천지 원수가 된 박근영이 집에 갈 수도 없고, 뭐 그렇다면은 국립현충원 아빠 묘역 옆에 가서 텐트 치시려나? 뭐 그거 견디실 수가 있어요? 이 씨발 새끼, 이 조시다 이 씹새끼야. 문제 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대체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온 이게 악명 높은 장염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감미디오, 2번, 88정, 3번, 비아그라, 4번, 마늘주사, 5번, 태반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 촛불혁명을 보내드립니다. 도서 촛불혁명은 대학 자퇴선언으로 유명한 김예슬 작가가 집필했는데요. 지난 겨울 온 국민이 함께 빛으로 쓴 역사인 촛불혁명, 이 모든 과정을 집대성한 도서 촛불혁명이 발간됐습니다. 도서 출판 느린 걸음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저임금 이야기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얼마죠? 7,530원입니다. 아, 월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157만 3,770원. 아, 그렇군요. 157만 원. 근데 현대인이 157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맨 끝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직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감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7만 원으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이제 중소 자영업자 분들께서 받으시는 고통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의 태도들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좀 살펴보고 임금과 고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경제학적으로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사 보면 경제면 사회면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대부분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세는 한 1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뜻을 펼치는 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요 수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시간당이요. 지금 언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 이 속도를 늦춰보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공세가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들이 공세를 펼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중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제일 말이 안 되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편의점 무인 점포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사 제목들이 그래요. 최저임금 인상의 부메랑,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아주 족같은 제목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사들을 보면 뭐 주요 편의점 유통업체들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가팔라서 무인 점포를 막 늘리기 시작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 근데 이건 정말 얼척없는 이야기죠. 기사를 보면 기사에서도 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인 점포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던 거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몇 년 전부터 실제로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예. 실험 단계에 돌입한 지도 꽤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부메랑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상식적으로요. 이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건 편의점 무인 점포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가파르게 안 됐어도 결국은 도입됐을 겁니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이 두 가지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까 기사 제목을 고작 이제 이따위로 쓰는 거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인시대 앞당겨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인시대 가속화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진짜 곤란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인점포 시대를 어떻게 앞당기겠습니까? 그건 최저임금이 10몇 % 오른 걸 예를 들어서 5%로 낮춰 올린다고 무인시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무인화 자동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산업계의 화두 같은 거였고요. 그냥 알파고가 이 제도를 이긴 지가 몇 년 전인데 무인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코미디가 돼버리죠. 만약에 내년 최저임금을 5,000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한들 이 무인화 속도가 늦춰지겠습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안 되는 사례가 어제 뉴시스 보도던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 편의점, 알바 주고 나면 답 안 나와, 장사 접을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예.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면서 중소자영업자 분들께서 당장 받으시는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야, 그 정도 월급도 못 줄 깜냥으로 무슨 사장을 하냐 때려쳐라 이렇게 비난해서 그런 말 못하죠.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자영업자분들은 말이 개인사업자지 사실상 우리 노동자들하고 처지가 전혀 다르지 않는 민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월급 갑자기 더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요. 편의점주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활로를 찾는 가이드를 줘야 될 곳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알바 월급 주면 장사 접을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봤냐면 정호희 문자당 대표님 페북에서 봤는데 예. 정호희 대표님께서 이 기사를 공유하시면서 코멘트를 이렇게 다셨어요. 알바 임금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유나 점포 임대료보다 많나? 제목을 이따위로 뽑고 지랄 들이신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편의점에서 버는 돈 중에 이제 재벌 유통기업들 프랜차이즈들에게 떼가는 수수료가 한 35% 정도 됩니다. 65대 35로 보통 배분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편의점주 분들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35씩 떼가는 수수료가 적정하냐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SBS 뉴스가 이런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본사와 편의점 가맹점주의 매출 변화 추이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2.1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8년 동안 가맹점의 평균 성장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뭐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냐? 시간당 3,480원에서 5,21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60원 오른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팩트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8년 동안에 최저임금은 60%나 올랐는데 왜 가맹점의 평균 성장률은 0%냐? 이게 다 임금이 많이 올라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떼놓고 말하면 말이 돼 보이는 겁니다. 야, 최저임금은 60%나 올랐는데
가맹점은 1%도 성장을 못했대. 역시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게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팩트를 쭉 늘어놓고 보면요. 최저임금은 60%가 올랐고 가맹점 성장률은 0%인 반면에 본사 매출 성장률은 2.1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걸 쭉 늘어뜨려 놓고 보면 주범은 최저임금이 아닌 거죠. 왜 본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갔느냐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의 본령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 다 망한다 이런 기사를 지금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야말로 35대 65의 배분 구조, 유통재벌이 무려 35%나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가 올바른 거냐, 이걸 손볼 수는 없느냐, 이런 걸 가이드를 해줘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광고를 받아도 유통재벌들한테 받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최저임금에 관한 언론 보도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고용이 줄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주장이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 경제학자들도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예. 어제 한국일보 보도 제목도 굉장히 선정적이던데, 알바생 최저임금 주시나요? 물었더니 업주들 전화 뚝, 이게 제목이에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뚝 이런 표현을 제목에 쓰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업주들이 아무도 고용을 안 하고 알바 일자리 다 없어진다, 뭐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기사에 풍깁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유식한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건 하나를 취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되는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과 다이어트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예, 맛있는 음식과 체중 관리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입이 행복하면 다이어트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술과 건강이에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술을 포기해야 되고, 술을 마시고 싶다면 건강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술이 건강에 저해 요인이 될까요? 이 알코올이 뱃속에 있는 그런 세균들을 다 죽이는 그런 소독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저 오늘부터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 목요일 방송 끝나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갖 다이어트에 다 실패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안 먹고 오래 사느니 먹고 죽자. 예, 이런 사상입니다. 저도 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먹기엔 너무 맛있어요, 술이. 사실은 네.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골머리 앓다 죽느니 많이 먹다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네. 살아야지. 네. 근데 이제 경제에서는 이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임금과 고용률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을 높이면 고용이 아무래도 줄어들어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 트레이드 오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최저임금 높이면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들어 이 바보들아, 뭐 이런 논조를 펼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답은 뭐냐면, 야, 그걸 누가 모르냐 이 병따가, 어느 정도 주는지를 보고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제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연구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역사상 두 자릿수 인상률이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88년부터인데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게 올해가 10번째입니다. 상당히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16.4%가 최대 인상폭도 아니에요. 16.4%를 넘어섰던 해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연도의 최저임금 인상폭하고 고용이 얼마나 줄어드냐, 이거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니까요. 이걸 연구를 한 보고서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10% 정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 비율은 한 1% 정도예요. 그러면 1% 고용 감소가 큰 거냐 작은 거냐,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1% 고용 감소는 매우 미미하다라는 데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2004년, 2005년에요. 이때는 두 해에 연속으로 두 자릿수 때 최저임금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두 해에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라는 게 연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갑자기 후싹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연구 결과에 맞지 않는 선동에 가까운 면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이건 이제 복잡한 경제학 수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 경험담도 살짝 섞을 텐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득 증대분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는 상식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상식을 못 믿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말에 새 기자들을 뽑았는데 여담입니다만 모집 과정이 다 끝난 걸로 압니다만 그 모집 과정 공고를 보면 Q&A가 있는데 질문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월급이 20만 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이 설마요 최저임금법은 준수합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최저임금을 주는데 매년 초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월급이 오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민속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야,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월급 좀 오르면 그 돈을 어디다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피지붙죠. 뭘 어디다 써요? 생활비로 다 쓰죠. 저축 한 푼도 못 하고 다 소비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으로 월급이 오르면 그 20만 원이 소비시장으로 안 나오겠냐고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최저임금이 16% 오르고요. 그 16%의 인상분이 거의 고스란히 소비시장으로 나온다고 전제하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통해서 1% 정도 고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의 내수시장은 분명히 커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2015년에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를 할 때 참 안 믿어지시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최경환이 전경련, 대한상의 뭐 이런 애들을 불러놓고 야 노동자 임금 좀 올려라 니네들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초이노믹스 초창기라서 최경환도 국민소득이 높아져야 내수시장이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상식이니까 그 얘기 안 할 수 없죠 사실은. 네,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실제로 그겁니다. 최경환도 경제학 박사인데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저임금 구조로는 내수시장 박살나고 자영업자들도 다 거기에 얽혀서 몰락된다는 사실을 최경환이 나쁜 놈이지 빠가는 아닌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경환이 뭐 전경련 대한상에 모아놓고 임금 좀 높여달라 이렇게 그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부탁을 했는데 이때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아서 월급을 올려도 내수시장이 안 큽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얼핏 들어도 논리가 너무 이상한 거죠. 예. 내수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그걸 키워야 우리 자영업자들이 살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수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키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최저임금 올리는 게 당장 자영업자분들께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드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재벌들과 같은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그 주장에서 재벌들과 궤를 같이 하면 한국 자영업은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벌들은요. 내수시장을 키우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작으니까 키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으니까 키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장 최저임금 오르는 게 조금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은 안 돼라는 재벌들과 뜻을 같이 하면 결국 재벌들이 원하는 건 내수시장 다 죽이고 저임금으로 노동자들 고열을 빨아서 수출 분야에서 비벼먹겠다는 건데 그 틀 안에 다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 편의점, 당구장 계속 지금 같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벌들은 수출로 비벼서 금고에 600조를 쌓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내수시장은 돈이 안 돌아서 자영업이 끊임없이 몰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임금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고 있죠. 내가 너 시간당 1만 원 줄게. 네 노동력을 나한테 팔아. 이런 거래가 고용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상품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린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력의 가격이
그 상품의 가격이 바로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한 대 사도요. 핸드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요. 이게 이제 제조 원가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제조 원가는 25만 원이에요. 팔 때는 1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핸드폰 제조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5만 원 제조 원가인데 10만 원에 팔아야 되면 그 사업자는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접고 이제 퇴출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요. 어떤 상품도 원칙적으로 원가 이하로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안 된다기보다 원가 이하로 팔면 그 사업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상품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이 간단한 사실, 원가 이하로 팔면 망한다는 이 지당한 명제가 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다룰 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냐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상품도요, 원가 이하로 팔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원가 이하로 노동력을 파는 상황이 오면요, 핸드폰 사업자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는 것처럼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도 망하거나 부도가 납니다. 더 이상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 때 들여야 되는 노동력의 원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노동자가 최소한 건강하게 살아있을 만큼의 돈입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내일 또 노동력을 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아있을 만큼의 돈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시장에 팔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노동자의 임금은 생계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야 노동력을 시장에서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노동자는 살아있어야 돼요. 세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노동자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은 그렇게 못 주겠어. 자본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월세는 또 올려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잘 곳이 있건 말건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또 못 주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자들 자녀가 굶주리건 말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파 죽겠는데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병을 치료받아야 다음날 일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케어는 또 안 된답니다. 포퓰리즘이라고요. 이러면 노동자들을 보고 어떻게 노동력을 재생산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해요. 인구가 줄어서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앞에 노동자가 죽어도 다음 노동자로 대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요. 예.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이 먼저지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 노동자 죽으면 뒷 노동자를 챙길 테니 자식 많이 낳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이야기인 겁니다. 예. 제가 가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자본가들이나 언론, 보수 언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라.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상품의 핵심이에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누가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지 라는 처참한 생각에 우리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데 원론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당장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면에서 여러 가지가 보강이 돼야 할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정부 지원의 폭도 조금 더 폭넓게 진행됐으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수 언론이 개거품을 물고 물어뜯는 그 최저임금이 인간이 최소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원칙의 길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아니면 어쩌면 2, 3년 내내 벌어질 최저임금 인상했다는 여러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 보도의 여러 논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수 시장은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투자라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거면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냐고요. 예. 하여튼 이들이 이제 과거부터 자기 나라의 경제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또 자기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권, 기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여기는 돈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올바로 잡자고 해도 돈이 안 되니까 키울 필요가 없어라고 단언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우리 자영업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이 나쁜 사용자들, 자본가들을 혼쭐 내라고 공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공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고요. 예, 공공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했는데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한 새해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 일부 들어보시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그러자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내 핵 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다. 심지어 작동도 된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물리적인 핵 단추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핵 공격 절차는 핵 단추가 아닌 핵 가방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 공격 절차는 풋볼이라고 불리우는 무게 20kg짜리 서류 가방이 담당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 이 가방을 군사보좌관, 즉 지정된 미군 장교 5명의 손에 교대로 들려서 가지고 다닙니다. 또한 핵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암호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소지하고 있는 비스킷이라고 불리는 신원 확인용 카드에는 핵발사 암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 비스킷의 암호와 국방부의 암호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국방부와 전략사령부에 발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 인사들은 핵 공격에 대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공격에 대한 결정, 즉 공격 강도와 목표물 설정까지 오로지 미국 대통령 혼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발사 암호가 적혀있는 비스킷 카드를 몇 달 동안 잃어버린 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실수를 한다면 지구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져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를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2도, 전주 3도, 부산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에 중부지방은 한때 나쁨, 남부지방은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PPL 시간입니다. 급한 마음에 교차로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지르기나 속도 위반을 종종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사고 나면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월 7,000원으로 해결하세요. 월 7,000원 운전자 보험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홍삼의 명인이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 2주 이내에 사용해보시고 제품이 불만족스러우면 무조건 환불해드립니다. 반송 택배비까지 다 부담한다고 하는군요.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술자리 절대 강자 굼벵이 파워 술친굼 아시지요? 신규 회원에 가입한 다음 첫 구매 고객에게 4 더하기 2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4박스 사면 2박스 더 드린다.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강력한 아침 네이버에 술친굼 입력하셔서 확인하세요. 1800-6649 1800-6649
미궁 대장사랑이 유산균 사랑을 출시했어요. 미궁 유산균 사랑, 이거 50%나 할인한다고 합니다. 미궁 유산균 사랑 4종 중 원하는 제품 2가지 이상 선택하면 무조건 50% 할인. 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장사랑 방법.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는 미궁 대장사랑이 되겠습니다. 비타샵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경험하세요. 비타샵은 살을 빼주고 거기에 요요 현상도 격파합니다. 2가지 주특기 확인해보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식사 대용으로 하면 효과가 큰데요. 비타샵 제품과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에게 킬로그램당 10,000원씩 환불해드립니다. 와, 100kg 빼면 100만 원이군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명하지요? 약국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노화 방지의 특효약인 뉴트리션 닥터스의 플라센타 콜라겐 골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센타 콜라겐 골드 홈페이지 ndoctors.co.kr 약국에서 만나요. 학습의 기본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초등어휘 3,000은 이미 유명한 어휘력 강화를 위한 교재로 알려져 있지요. 학교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뛰어난 아이가 되게끔 도움을 드립니다. 초등어휘 3,000 선물하세요. 네이버에서 초등어휘 3,000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kbskovo.com 전화번호는 02-3281-2511 02-3281-2521입니다. 바보 국물팩으로 잘 알려진 바보 멸치, 명절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부터 다양한 가격대,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문할 때는 문자 혹은 전화로 팟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연락주세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벌써 1월 첫 주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저께 이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주말이 다가왔네요. 이러다 또 이 12월의 마지막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거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금방 오겠죠? 오늘은 날씨가 좀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음악을 듣다가 이 시집을 떠올렸어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마 겨울 나그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듣고 있었던 건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라는 아주 뛰어난 바리톤 가수의 음악이었는데요. 예, 방금 제가 녹음하기 위해서 정선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 음악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시집 코너를 쭉 뒤지다가 빌헬름 밀러라는 독일의 아주 뛰어난 시인의 겨울 나그네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이 슈베르트 연가곡으로 워낙 유명해요. 민요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 그 시인보다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슈베르트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집에 갔다가 이 밀러의 겨울 나그네라는 시집을 보고 한푹 반했다 그래요. 예. 당장 몇 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시를 읽어보면은 슈베르트 연가곡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긴 방황을 하는 시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 사랑의 노래들이어서 우리 김용민 브리핑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 듣는 분은 사랑 안 합니까? 네, 그렇죠. 이런 날에는 좀 차분하게 이런 노래들 들으면서 이 시도 함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 제목이 뭐라고요, 교수님?
연작 시집 겨울 나그네입니다. 겨울 나그네. 예. 네. 그 중에 24편이 실려 있는데요. 슈베르트가 작곡한 연가곡도 24곡입니다. 쭉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고 있는 시집이 민음사 세계 시인선인데 여기에는 원문하고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리듬을 타고 가시면은 훨씬 생생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예.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잘 자요라는 절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방랑자 신세로 왔으니 방랑자 신세로 다시 떠나네. 5월은 흐드러진 꽃다발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 그 아가씨는 사랑을 속삭였고 그 어머니는 결혼까지 말했지만 이제 온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나의 길에는 눈만 높이 쌓여있네. 떠나가는 나의 방랑길에 이별의 때를 정할 수는 없다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네. 나의 길동무는 달 그림자뿐. 하얗게 눈 덮인 벌판에서 나는 짐승의 발자국을 찾네. 무엇하러 더 오래 머물다가 사람들에게 빼밀려 갈 텐가. 길 잃은 개들아 집 앞에서 실컷 짖으려무나. 사랑은 방랑을 좋아해.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네.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귀여운 내 사랑 잘 자요. 그대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대의 단잠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발걸음 소리 들리지 않도록 살며시 문을 닫네. 가면서 나는 그대의 방문에다 잘 자요 라고 적어놓네. 내가 당신을 생각했음을 보아주기를 바라며.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 김 PD에게는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겠죠? 지금도 제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나흐트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네. 잘 자요라는 시인데요. 이 피셔 디스카우의 음악을 함께 들으면은 절절하게 와닿을 줄 압니다. 연작시여서 줄거리가 비교적 분명한데 한 젊은이가 어떤 부잣집 아가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잣집 아가씨는 또 다른 부잣집 한 남자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연을 당한 한 젊은이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심경들을 대단히 아름다운 서정적인 언어로 슬프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은 천천히 읽어보면은 참 오랜 기억들을 새록새록 몰고 올 때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이런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실 텐데 보리수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아마 한두 구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보리수가 들어있는 시집이 바로 이 겨울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가 쭉 방랑을 하다가 보리수 곁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서 수많은 단꿈을 꾸었네. 보리수 껍질에다 사랑의 말 새겨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곳을 찾았네. 나 오늘 이 깊은 밤에도 그곳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을 꼭 감아버렸네.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리면서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았네. 친구여, 내게로 오라. 여기서 안식을 찾아라. 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네. 모자가 바람에 날려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네. 이제 그곳에서 멀어진 지 벌써 한참이 되었네. 그래도 여전히 속삭인 소리 들리네. 친구여,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 보리수라는 아주 유명한 가곡의 원작이 바로 이 시입니다.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한 젊은이에게 보리수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와서 여기에서 안식을 찾으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시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빛나는 작품 중에 하나, 그리고 방황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끈 노래가 이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거리의 악사가 아닌가 싶어요. 젊은이가 헤매다가 거리의 악사를 만납니다. 이 거리의 악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슬픈 내면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편 마을 한 구석에 거리의 악사가 서 있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손풍금을 빙빙 돌리네. 맨발로 얼음 위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지만 그의 조그만 접시는 언제나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들어줄 리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네.
개들만 그 늙은이 주위를 빙빙 돌며 으르렁거리고 있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손풍금을 돌린다네. 그의 악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네. 참으로 이상한 노인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가드릴까요? 나의 노래에 맞춰 손풍금을 켜주지 않을래요? 네, 이런 시입니다. 나이든 거리의 악사를 보면서 방랑하는 젊은이가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당신은 그 연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 겨울에 맞습니다. 네,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작품 같습니다. 고독이라는 작품이나 이 여관이라는 작품도 참 좋은데요. 특히 금방 읽어드린 거리의 왁스 아울러서 다른 작품들도 하나하나 한 편 한 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개 다 해주신 겁니까? 우리 PD가 앙코르를 안 하시네. 앙코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앙코르 안 하시면 이상하죠. 금방 말씀드린 이 아인잠 카이트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고독이라는 시인데요. 니체가 읊었던 아주 유명한 시 구절도 이 고독의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전나무 우듬지에 살랑 바람이 스치면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흐르듯 나도 무거운 걸음걸이로 터벅터벅 나의 길을 따라가네. 밝고 즐거운 모습들 사이로 쓸쓸하게 다정한 벗도 없이. 아, 바람은 고요하구나. 아, 세상은 참으로 밝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나 이처럼 비참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시입니다. 시련 속에서 방황하는 한 젊은이의 고독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전나무 우듬지에 살랑 바람이 스치고요.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로 무거운 걸음걸이로 젊은이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다정한 벗도 없이. 그런데 이 고요한 바람 속에서 참 밝은 세상 속에서 젊은이의 고독은 점점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독이라는 멋진 시도 있고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죠. 그리고 이 젊은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사랑을 잃고 고독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죽음을 또 생각하기도 해요. 이 죽음이라는 게 회폐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 정말 이 방황의 끝에 내가 이를 곳은 어디인가 라는 어떤 사유가 깊이 배어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관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나를 데려다 준 곳은 공동묘지였네. 이곳에 묵어야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네. 너의 푸른 장래의 화환들은 지친 나그네들을 서늘한 여관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처럼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 여관에는 방이 모두 찾는가. 나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 아, 이 무정한 영화나 넌 나를 받아주지 않니? 그렇다면 그냥 가자. 나의 충실한 지팡이여. 네. 이 죽음이라는 여관도 나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염없이 지팡이에게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렐르 밀러의 연작시 겨울 나그네에 붙여서 슈베르트가 연가곡을 작곡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그 바리톤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페탁 안더스의 해석도 뛰어나고요. 프리치 분들리라는 아주 유명한 바리톤 가수가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절창도 정말 좋습니다. 예. 이 겨울이 깊어갈 때 비렐르 밀리의 겨울 나그네 연작시와 함께 슈베르트의 연가곡집도 함께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예. 이 사람의 노래를 들을 자리까지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정선태 교수님께서. 네,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굿나잇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는 알지만 젠더 폭력은 모르는 분이죠. 젠더 감수성이 메마른 정치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사고뭉치 홍 대표님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좌파 운동권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말하기를 홍준표가 내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웃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저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여해 지가 먼저 내 손을 잡아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와서 제 손을 잡는데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잡았습니다. 주막집 주모 손은 왜 잡고 다녔느냐,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아구창을 날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해 경상남도 달력에 천황 탄생일이 표기된 걸 가지고 시비를 걸던데 그 좌파 대통령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 경상남도라도 균형을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폴더 인사도 한 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을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아이고, 홍 대표님, 유여해 전 최고위원하고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제명 결정을 철회하세요. 사실은 홍 대표님도 유여해 전 최고위원을 존중했잖아요. 원래 홍 대표님은 여성들에게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어, 이대 계집애들 꼴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홍 대표님이 유여해 전 최고위원을 안 때린 거 보면 굉장히 존중한 거 아닙니까? 네? 버릇없이 지금 제1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거냐고요? 아이고, 홍 대표님, 제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하하하하. 그리고 홍 대표님, 일본 아키히토 일왕이 곧 퇴임한다고 합니다. 균형 외교를 위해서 홍 대표님이 특사 자격으로 퇴임식에 다녀오세요.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일왕 생일 파티에 갔다가 21세기 친일파라고 욕먹는 거 모르냐고요? 아니, 홍 대표님, 일본에서 태어난 MB도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나경원 의원보다 경쟁력을 키워야지요. 자칭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 대표님을 응원하며 드라마 모래시계의 OST죠. 백학을 띄워드립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개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KBS에 드디어 서광이 비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업을 한 지도 거의 한 130일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게 넉 달이에요, 넉 달. 네, 그렇죠. 이제 4달이나 월급을 못 받고 생활을 하는 게 사실 직장인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죠. 징조는 강규영 이사가 해임될 때부터 보였는데. 예. 드디어 공식적으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4일 오전에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해임된 강규영 이사 보궐 몫으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김상근 목사님은 김용민 PD님이 잘 아시지 않나요? 잘 알죠. 이건 또 목사 이런 호칭이 붙은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분이 네. 문익환 목사가 소속돼 있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그동안 목회 활동을 해오셨는데 교회보다는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에 앞장선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편의 드라마인데요. 우리 정상근 기자 1987 영화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서 박 처장으로 나오는 김윤석 씨가 했던 역할 보면은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른바 빨갱이들로부터
살해당하면서 분노를 키우게 됐고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민주화 운동 인사를 때려잡는 자기 말로는 뭐 빨갱이 때려잡는 그런 형사를 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경험을 한 분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김상근 목사 아버지를 총살했고 이거를 김상근 목사가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아주 비참한 주검이 됐는데 아버지의 그 시신이 이런 북한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 증오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데 김상근 목사는 거꾸로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짜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분이 바로 김상근 목사님인 거죠. 진짜 목회자로서의 그런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마냥 다 사랑하는 건 아니고 불의와는 철저하게 맞서 싸웠던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KBS 이사가 됐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김상근 목사님을 추천을 했고 KBS 이사의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면 이제 KBS 신임 이사가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역전이 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원래 여당 추천 이사 7명, 그다음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구여권,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추천 몫의 김경민 이사가 사퇴를 하고 현 여권이 이제 조용한 변호사를 이사로 추천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 구여권에서 애견인 강규영이 잘리고 역시 현 여권에서 김상근 목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여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 이사가 5명, 그다음에 구야권, 현 여당 쪽 이사가 6명 이렇게 구도가 역전이 됐는데요. 금준경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상근 이사는 다음 주에 KBS 이사회에 참석을 할 것 같고요. 이때 이인호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이 불신임안이 확정이 되면 그동안 연장자 순으로 맡았던 것을 감안을 해서 김상근 목사께서 이사가 된 이후에 바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아이고 이사장까지 되신다. 이인호에 비하면 뭐 5천만 배 나은 분이죠. 예. 네. 김상근 목사님이 39년생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인호 이사장이 36년생이더라고요. 아, 누나네. 네, 어쨌건 그 30년대의 그 이사장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김상근 목사님께서 되시면 아마 고대영 사장도 조만간 해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 문제가 됐군요. 네, 시간 문제죠 이제. 아이고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저 KBS 새노조원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새노조원들이 같이 영화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정우성 씨가 나오는 영화.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정우성 씨가 응원을 해줘서 뭐 새노조 조합원들의 힘이 많이 났다는데 같이 영화를 보고 또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우성 씨하고. 그래요. 아, 참 KBS 채널에 나가서 본진을 타격한. 그렇죠. 홍준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을 했는데 전혀 받아들인 사람이 다른 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방통위에서 오늘 또 재밌는 일 하나가 있었는데. 예. 고용주가 최종 해임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해임했던 거는 이사장으로서 해임한 것이고 이번에 해임은 이사장에서는 자기가 자리를 빼앗겼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겠다라고 고용주가 버티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용주 너 이사직도 박탈돼야 해 하면서 박탈시킨 거고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용주 이사장을 불신임할 때 이사 해임안까지 같이 의결을 해서 방통위에 보냈었는데 근데 그게 지난해 11월 2일이었거든요. 2달 만에 고용주가 최종 해임이 됐고요. 뭐 해임 사유는 MBC 경영진의 불법 경영과 부도덕, 윤폐 비호, 그다음에 MBC 구성원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MBC 특정 임원과 함께 모의하고 교사한 행위, 그리고 편파적으로 이사회를 이끌고 다수를 내세워 정관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방문진을 운영한 것, 그리고 이념 편향적 발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또 이런 부분들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뭐 이런 판단으로 방문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알터니가 빠졌네. 강규영이처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기도 한데, 근데 뭐 굳이 본인이
법률가라면 알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를. 아니, 법률가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주 똘끼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률가로서 한 일이 그 불임 사건. 네, 그때 뭐 공안검사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겉절이었던 건데 뭐 자기가 메인인 것처럼 그쪽에서 약을 팔고 다녔었죠. 그래야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진정한 애국지사구나 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예. 이건 참 우리 고영주 형.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MBC에다가 이것도 확실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작년에 MBC 사장이 이제 김장겸 사장으로 선임됐을 때 면접 과정에서 굉장히 뭐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잖아요. 부당노동 행위와 연관된 일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요거 조사를 받아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책임도 좀 져야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자, 다음 소식은?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었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있긴 있습니다. 이게 기업별 노조인데요. 보통 언론사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그쪽 이제 휘하로 들어가 있는데 예. 하지만 조선일보는 예전에 언론노련인가 그쪽에는 참여를 했다가 언론노조로 개편이 되면서 빠졌어요. 조중동이 그때 다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지금 기업노조로 남아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보면 내부에서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세요. 이분이 박중동 노조위원장이란 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조선일보의 역대 노조위원장 중에 아마 조선투이 이래로 가장 열심히 하는 노조위원장이 아닐까. 그래요?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뭐 감히 조선투이 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이분이 지금 회사 쪽에 엄청 많이 찍혀 있대요. 노조위원장이 된 이후에 공보위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예. 공정보도위원회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자사보도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역할도 부활시켰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노동조건 개선도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다가 안팎에서는 저러다 해고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다는데 원래 조선일보는 이 노조위원장을 이제 기수가 내려가면서 그냥 뭐 돌려막기식으로 해왔다고 해요. 예. 만약에 뭐 50기다 그러면 내년에 51기가 해, 내후년에는 52기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하나의 보직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분은 직접 출마를 했답니다. 이분이 한 90년대 말에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굳이 노조위원장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차가 꽤 된 분이라 쭉 기수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분이 노조위원장은 안 해도 되는데 예. 심지어 지난해에는 경선까지 하면서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했고 또 연임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직장 뭐 민주언론 진보언론사에서도 노조위원장 그 자리를 놓고 경선이 벌어지는 일은 요 근래 보기 어려운 풍경 아닙니까? 정말 없죠. 뭐 보통 노조위원장을 해도 힘들기만 하고 뭐 얻는 것도 없고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또 찍히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그 MBC나 뭐 KBS가 굉장히 엄혹한 시절일 경우에는 특히나 MBC 같은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을 하면은 이제 해고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했고. 근데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이분이 이렇게 노조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또 이게 출마까지 하고 뭐 경선까지 치렀다는 거 뭐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2016년 처음 노조위원장에 출마했을 때 출마의 변이 이거였대요. 그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주주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래요? 어이구, 상당한 결기가 있는 분이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 노보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나왔던 마지막 노보에서 송년사를 냈는데, 요거를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를 위해 일하면서도 자회사,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다. 갈수록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노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동정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기자의 시선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한배 선배의 경제 수사를 듣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준동 위원장은 내년에는 조선일보 노조가 대기업 기득권 노조를 좀 더 당당히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더 충실히 하자, 뭐 요런 얘기인 거죠. 이 양반 위태로운데요. 어디 조선일보 안에서 그런 주파수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렇죠. 이거는 평양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네, 어쨌건 뭐 조선일보 내부에서 특이한 분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조직이나 뭐 송국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신가 하고. 근데 이분이 23년차 기자인데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뭐 어떤 분이신가 해서, 이게 검색을 해도 기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뭐 경제부나 금융 이쪽으로 출입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특이한 노조위원장에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경영진이 불편해하겠네요. 네,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조선투이도 아주 치열하게 싸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동아투이가 워낙 많은 분들이 해고가 돼서 좀 가려져 있지만 조선투이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으셨죠. 어떻게 조선투이의 정신이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조선일보에서 이 노조위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글쎄요. 이분이 정말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은 뭐 조선투이가 뭐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부에서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이분은 그냥 돈키호테로 끝나는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보는데, 예. 내부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이분의 뭐랄까 하여튼 가진 열정이 있다면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예. 네, 어쨌건 계속 데스크에서 뭐 시키는 혹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쓰는 기사들이 지금 조선일보 지면이라는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조선일보 지면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올해도. 저는 이제 직업상 조선일보 지면을 봤는데, 한 페이지에 칼럼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과의 그 외교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드러냈어야 했냐, 뭐 일본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칼럼은 북한한테 너무 끌려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도저히 뭐 통일성도 없고 요새는 지면 자체가 되게 엉망처럼 보이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의 송년사 매우 주목되고 건투를 빕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건투를 빕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투를 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어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 욕심쟁이에요. SBS 블랙하우스 이제 뭐 정규 편성이 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파일럿 방송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무리를 빚었다고 해야지. 화제를 모았다 이러면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화제가 일어났죠. 그렇지. 화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119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렇죠. 얼른 불을 꺼야 되는데. 네. 야, 이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정동지의 애드립은 오늘 아주 100만 불짜리예요. 뭐가 값을 하는 것 같은. 예, 자, 파일럿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정규 편성이 된다는 건데 1월 며칠부터 나가는 겁니까?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부터 정규 편성이 되는데, 근데 요 시간 라인업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18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11시 10분인데 이때가 JTBC에서 썰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SBS가 이제 JTBC에 맞불을 놓는 좀 그런 형태인데, 전에 이제 파일럿 할 때 했던 그 포맷으로 강유미 씨가 나오는 뭐 흑터뷰, 뭐 그다음에 타일러 씨가 나오는 아는 척 매뉴얼, 뭐 이런 코너도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SBS가 이제 김어준을 끌어안는군요. 뭐 제가 뭐 지나간 1화니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BS가 사실 라디오 쪽에서 김어준을 이제 MC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SBS의 지금 사장님 말고 전에 사장
저는 지금 사장님은 님이라고 항상 붙입니다. 왜냐? 저를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박정훈 누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정훈 누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전 사장인가? 제가 그분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이름은 압니다.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양반이 김어준 MC 이 아니 라디오 쪽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을. 듣도 보도 못하셨다고요? 네,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어디 뭐 출가하셨다가 돌아오셨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돈 모르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사실은 촛불혁명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양반이 뭐 김어준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킬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김어준이 TBS에 갔죠. 그래서 TBS에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굳이 팟캐스트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전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상파에서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팟캐스트 하는 거는 이건 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규제 정신에 또 맞닿아서 팟캐스트 시장엔 들어올 수 없게 입점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김용민 PD님도 SBS에서 하시는 그 방송이 그대로 올라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저는 비만인이기 때문에 봐줘야 합니다. 예. 네. 비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합니다. 예, 봐줘야 돼요, 저는. 예. 비만인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조선일보가 기획 기사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브로드캐스트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지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팟캐스트가 최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청취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팟캐스트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팟캐스트 플랫폼은 어디일까?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094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64%, 3명 가운데 2명은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팟빵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접하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19%, 5명 가운데 1명은 애플 팟캐스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유튜브로 듣는다는 분은 15%,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파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2%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위터 의견 볼까요? 에스캡 황님, 팟빵을 이용했다가 유튜브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다스베이다 때문에 파티도 매주 한 번씩은 이용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광주 민영방송의 호출 명칭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KBC인데요. 촛불 들고 하이킹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호전되길 기원합니다. 바른말쟁이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마지노선은 이명박의 측근들인 것 같습니다. 모두 구속됐으면 좋겠네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몽호점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몽호점님, 동아일보 백지 광고 1호 시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군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3,000원으로 백지 광고에 참여했답니다. 추억이 있어서인지 지금이라도 동아일보가 달라졌으면 하는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에드민님, 과거 동아일보에서 정권과 사주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온 기자들의 희생이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 동아일보의 바른 기자들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이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